10월 25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주가가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하방으로 움직이는 패턴일 때는 저점의 타이밍을 포착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의미 있는 저항 기준점을 넘기는 그러한 타이밍을 주시를 하셔야 돼요. 자, 반대로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패턴의 흐름을 보이는 경우에는 저항 기준점을 넘기는 타이밍보다는 일단 좀 늦어요. 저점 타이밍 포착에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패턴을 좀 염두하시면서 지수든 주가든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를 보면요. 일단 나스닥 지수 여기서부터 일단 이렇게 하락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하락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이전 똑딱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모멘텀이 나올 경우에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이잖아요. 이와 같이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 이 경우에는 조정을 보이더라도 다시 올라간다. 그죠? 다시 올라간다라고 그랬었죠.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었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면서 막상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역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시장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두 발짝 빨라요. 한 발짝 빠르지도 않고요. 한두 발짝도 아니고 두세 발짝 빨리 움직입니다. 등락이.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가 유력해지니까 지금 이 7월 중반부터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빠질까? 금리를 인하하는데 근데 왜 빠집니까? 라고 할 때 그때는 아마 이 시장은 경기 침체니 뭐니 하면서 뭐 노동시장,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뭐 경기 침체가 어쩌고 이런 모멘텀으로 가겠죠, 이제. 그래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도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갑자기 며칠 사이로 막 경기가 좋았다가 나빠졌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짜여진 각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부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디를 치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게 이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 빠지고 둘 주고 다시 또 빠지는 거예요. 셋. 예. 또 빠지고 이렇게 해야만 요것도 다섯 마디 이렇게 나와야만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면은 거기서 이제 주춤하는 거고요. 회복하지 않으면 5일 이평선 저항으로 이렇게 다섯 마디의 등락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미국 증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거래소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본다면 코스닥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코스닥을 놓고 보면은 짧게 보면 어떤 흐름이에요? 짧게 보면 여기서부터 4월부터 놓고 보면 저점과 고점을 낮추고 있잖아요. 그죠? 저점과 고점을 낮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시작점에서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낮출 때는 저가 매수의 생각보다는 저항 기준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시점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빠지면 자, 저점이 어디서 나올 거고 어디에서 저점이 나올 거니까 여기에서 저가 매수하자. 이 논리가 아니고 코스닥 지수는 여기서 예를 들어 5일 이평선을 돌파하든지 어떤 저항 기준을 돌파하는 타이밍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똑딱이 방송에서 코스닥을 설명할 때는 자 830과 840을 처음엔 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863포인트를 넘어서야 된다. 올라서야 된다. 거기에서 넘어서지 못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830, 840 위로 올라서야 된다. 이걸 못 올라서는 거죠. 지금은 또 밑으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을 해야 된다로 기준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아래로의 어떤 저점을 우리가 추정하고 거기에서 저가 매수를 하고 이런 논리보다는 코스닥은 지금의 패턴에서는 어디를 넘기는지를 보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863에서 840, 830, 40에서 지금은 5일 이동평균선으로 기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지수가 밀리니까. 그래서 5일 이평선을 회복해야만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코스닥은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은요. 아마도 860포인트 아래에서는 뭐 방언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단기적으로도 7월 11일부터 이제 빠져내려온 거니까 관악폭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그죠? 오늘 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지수 방어를 하면서 약간 밑꼬리는 달아주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로 지수 방어할 때는 지수든 2차 전지의 주가를 올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어떤 뭐 파생의 목적이든 뭔 목적이든 간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방어해주는 그런 성격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일단 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저항 기준을 넘기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코스닥에서는 꼭 염두를 해주세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일 이평선에 이어서 60일 이평선까지 일단 하향을 했잖아요. 그죠? 하향을 했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는 패턴은 깨졌다는 소리예요. 훼손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725포인트, 2725포인트 아래는 관악폭, 단기 관악폭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 언제가 됐든 이게 막 단기적으로 됐든 며칠 있다 됐든 뭐 했든 간에 그 위로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미국 증시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니까 이 역시 미국 증시의 후속 흐름에 있어서 미국 증시의 반등 타이밍이나 이런 거와 맞춰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지금 선제적으로 빠졌는데 특히 코스닥 지수 선제적으로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미국 증시가 빠질 때까지 안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미국 증시 빠지니까 또 빠지고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는 미리 빠지고 또 추가로 빠지니까 선제적으로 미국 증시보다는 하방 경지점은 먼저 잡을 수는 있어요. 네, 한국 증시가요. 그러한 논리가 일단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 아무튼 추가로 빠지면서 하방 경직을 시도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수가 방어가 나오든지 뭐 낙폭에 따라서 이럴 수는 있지만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모두 5일 이평선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내려가면은 저가 매수 또 반등 올라가면 역으로 반등하면 또 곧 매물. 그러니까 지금은 이 5일 이평선 아래에서는 지금 낙폭이 있으니까 쫙 빠지면 저가 매수 들어올 거예요. 근데 또 반등이 나가잖아요. 그럼 또 고점 매물이 나와요. 그래서 지그재그 고점 매물이 왔다 갔다 이런 과정이 5일 이평선 아래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선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5일 이평선 회복까지는 좀 회복이 되어야만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논리를 갖고 양시장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장이 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코스닥의 이 신용, 제가 이 신용 얘기를 이전에 했었는데 결국에는 장이 빠져가지고 신용이 털리죠. 이래서 신용 억지로 많이 쌓아놓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 신용들이 또 털려나갑니다. 그죠? 오늘 같은 날 또 털리고 계속 털리는 거예요. 네, 어쨌든 신용이 같이 털리는 구간이다라는 걸 또 염두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거기에 따른 변동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종목을 볼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1 이평선을 하향하면서부터 우상향의 패턴은 깨졌어요. 훼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 고점을 높이면서 가는 패턴 있잖아요. 이런 패턴은 21 이평선에서 지지받아야만 가능했는데 하향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중립지대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중립지대로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60일 이평선까지 밀려서 여기서 이제 지지 공방인데 6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락이 쉽고 상승이 쉽지 않은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60일선 전후에서 지지 방어가 됐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의 이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화요일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순매수는 해주고 있어요. 프로그램물로 일단 들어오는 개념이지만 해주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삼성전자는 이게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추가로 빠지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지지권 내지 이런 방어 노력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맞물려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낙폭이 컸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오늘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왔는데 6년 만에 분기이익이 5조 원대를 기록했어요. 실적만 놓고 본다면 아주 좋은데 근데 주가는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나스닥 따라가지고 미국 증시 따라가고 선제적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미리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빠지니까 얘도 같이 빠지면서 또 오늘 같은 실적을 갖다가 이제 재료의 노출 이런 개념으로 삼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와 아마 연동돼서 움직일 거예요. 특히 나스닥,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뭐 이런 거하고 연동돼서 움직일 거고, 자체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사서 올렸던 거고 외국인들이 파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다시 사야만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기관은 어차피 올라올 때 계속 팔았던 애들이에요. 빠질 때 조금 사는 것 갖고는 주가를 돌리지 못합니다. 기관이 사는 것 갖고는. 외국인들이 다시 사야 돼요. 이런 부분.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나스닥이 반등해야 되고, 특히 반도체, 그리고 외국인이 사야 된다. 그래야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제가 멤버십이나 주식장인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 바이오, 조선, 방산 뭐 이쪽으로만 매매 관심 종목들을 제시를 해왔어요. 그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었죠. 동구바이오, 동구바이오제약 이 종목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려 왔었고 결국 여기서 치고 올라갔어요. 또 셀트리온도 이게 선제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올라갔고 오늘도 올라갔어요. 이 종목은 한올 바이오파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들어갔던 종목이고 밑에서 들어간 건 아니고 여기서 들어갔어요. 또 한화시스템 이것도 들어간 다음에 어제 오늘 다시 되밀리긴 했지만 어제 이제 그제하고 어제 이렇게 치켜 올라갔죠. 근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그나마 최근에 매매를 해가지고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들에서는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오히려 뭐 수익이 나고 또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오늘 또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 미리 선제적으로 빠져내려던 종목들이 추가로 빠지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에서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장의 흐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지금은 계속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가 이제 수출이 증가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주가는 역주행을 보이고 있어서 좀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제가 신용이 빠진다고 그랬는데 신용이 어차피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이쪽으로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용이 어느 정도 빠지고 소화되고 나면 다시 반등은 하겠지만 그 타이밍을 좀 기다려 줘야 됩니다. 지금은요 두 가지를 염두에서 종목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수 하락에서 주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상향의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이런 우상향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그 패턴 내에서 조정도 주고 등락을 주는 종목, 이런 종목을 선별을 하셔야 돼. 또 하나는 이제 관악폭으로 떨어진 종목을 봐야지. 그죠? 관악폭으로 떨어진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의 관점. 지금은 이렇게 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포인트에서 매매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내일과 주말에 연구를 해서 일단 봐야 되겠죠. 어쨌든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장이 좀 어려운 구간인데 제가 뭐 큰 도움은 못 드리겠지만 말씀드렸던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체크점들 이런 부분은 좀 염두해서 장 흐름을 봐나가고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어려웠던 장에서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